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왁자지껄한 상업고을 소백골에 대대로 만석군을 지내온 집안의 장녀 설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물을 불리는 재주가 탁월하기 그지없던 설매는 아비에게 그 신통한 재주를 인정받아 집안의 아들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끼니 한번 제대로 때우는 것이 최대의 수건이었던 또래와는 달리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달아놓은 재물이 어마어마하였으니 설매에겐 천하가 너무도 손쉬워 보이기만 하였지요. 피는 속일 수가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아비의 생전과 마찬가지로 이 설매의 탐욕 역시 도무지 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리쌀을 놓는 방식으로 가난한 집에 코딱지만한 밭대기를 취하고 고리채를 융통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낸 피눈물이 고을 하천을 이룰 만큼 지독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악명이 하늘을 찔러 고을 사람들의 평판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설매는 그런 것일랑 일절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곡간과 진귀한 보물로 미어터지는 창고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을 미천한 버러지들은 그저 제 입에 쌀이라도 한 톨 더 넣으려 저리들 아우성이니 원. 이처럼 설매에게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일말의 신경도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끝간데도 없이 재산을 불려나가던 어느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설매가 안방에서 자신에게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의 목록이 적힌 장부를 바라보며 욕심 그득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웃 고을에 살고 있던 장사꾼 창령이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문안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사라는 호칭은 대대로 충효가 있으며 식견이 높고 지식이 원대한 여성을 호칭하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던 창령이 설매를 추켜 세우기 위해 일부러 그리 호칭한 것이었지요. 오오라. 그래. 자네는 비단장수로 제법 재미를 보았다던 그 창령이 아닌가? 그래. 내게는 무슨 일로? 인사를 건넨 창령을 곤채만채한 설매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곡식이나 금전을 융통하는 용무 외에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년으로 소문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창령을 떠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본에 좋은 입질이 있어 그 자금을 좀 융통할까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금. 자금이라? 헌데 자네, 내가 담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겠지? 설매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창령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 담보물로 무엇을 내어놓으면 만족하시런지요? 내 알기로 자네가 가진 것이 필요한데 과연 무엇을 잡아두어야 안심일지? 설매는 대놓고 창령을 얕잡아 보는 어투로 그의 자존심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창령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상인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었기에 거래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초심자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십니다. 여사님, 비루하지만 제가 가진 전답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창령의 말에 설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전답이라면 상당한 알짜배기로 토질이 비옥하고 해마다 풍년이기로 소문나 설매도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나 싶을 정도였어요. 에헴, 내 이번만은 특별히 그 정도 선에서 돈을 내어주겠네. 설매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창령이 요청한 만큼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자
설매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창령에게 고리로 취할 이자보다도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담보로 잡아둔 전답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내 몇 년간 저놈의 땅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보고 있었거늘 이리 알아서 찾아와 주니? 분명 하늘도 이 설매의 편이로구나. 설매의 표독스러운 웃음이 대청마로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창령은 설매에게 융통한 금전을 미천으로 그 길로 전국 각지를 돌며 좋은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물량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높은 시세로 내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비단을 자신의 창고에 소중히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며 창고 겹겹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습니다. 창령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보물이요. 목숨줄이로구나. 모쪼록 내년까지 잘 부탁한다. 창령은 창고를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경의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창령의 비단 창고로 사람 형체의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설매의 사주를 받고 당도한 신복들이었지요. 그럼 여보게들, 어서들 시작하자고. 신복들은 창령의 창고 안쪽으로 준비해온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삼경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창고 속에다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어야 하네. 다들 아시겠는가들? 이를 게을리 했다간 설매 그 망하려 편 내에게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야. 영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 정신들 단단히 차려야 하네. 그들은 모두 설매에게 고리로 곡식이나 재물을 빌린 자들이었습니다. 설매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더러운 일을 맡아서 처리해줄 졸개들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뜩 차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날마다 밤이슬이 내려앉은 삼경이 되면 창령의 비단 창고로 모여 환풍통 너머로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비단의 시세가 눈에 띄게 올라 물량을 풀 시기가 되었음을 깨달은 창령이 비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본 그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만 같았지요. 창고 안에 쌓여있던 비단은 곡식 나락들 때문에 생겨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나마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들은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들어선 쥐떼에게 갈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까요. 멀쩡한 비단은 반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대체 이 곡식들이 왜 창고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야? 창령은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물거품이 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날부터 설매의 빛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창령의 집을 찾아온 설매의 집사는 빌린 돈을 내어놓으라며 울음장을 놓아댔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더 달라 전해주시오. 내일단 멀쩡한 비단들을 처리하여 급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외다. 어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저 우리 마님이 지시하신 대로 돈만 받아가야겠으니 썩 내놓으시게. 지금 당장은 먹고 나 뒤집어질래도 한 푼도 없는 것을 어쩌겠냔 말이오. 제발 사정을 좀 잘 전해주시오. 창령의 통사정에도 집사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그를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집사는 창령의 살림살이를 한바탕 헤집어 놓은 뒤 다음번 찾아올 때에는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단단히 일러두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을 독촉에 시달려 창령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쯤 누군가가 창령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시오.
내 그동안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려 하였으나 양심이라는 놈이 나를 흔들고 괴롭히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왔소이다. 그는 창녕의 창고에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던 설매의 졸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간 창고에서 버려왔던 수작들과 그것이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설매의 계략임을 몽땅 알려준 졸개는 창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나도 설매 그 여편네에게 고리로 잡혀있는 빚이 산더미로 불어난 신세라 어쩔 수 없이 그 여편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엔 없었다오. 나를 관아에 넘기든 여기서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지도곤을 놓던 내 상관치 않겠소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녕은 밀려드는 화의 부하가 치밀었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요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겠나 싶어진 마음에 창녕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재물을 이용하여 제 뜻대로 부린 설매가 원흉이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일어서시오. 괘씸함이 밀려와 곰곰 생각에 잠긴 창녕이 이내 무엇인가 떠오른 듯 번뜩이는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리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금연전에 대고 어찌 모진 말을 하겠소이까. 내 본시 성인군자가 아니라 열불이 터지기는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 대신 내 청이나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부터 며칠 뒤에 설매 그 여자의 집으로 가 소식 하나만 전해주시면 돼요. 나를 만났다는 것은 꼭 비밀로 붙이시고 말이오. 그렇게 졸개와 비밀의 약조를 마친 창녕은 그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졸개가 약속대로 불이 나게 설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외쳤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작년 그 지가 말입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창녕, 그자가 뭘 어쨌다는 게야?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그만 스스로 불귀의 객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지 뭡니까요? 아니, 뭐야? 오호라, 드디어 이놈이? 설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창녕의 안위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담보로 내건 땅만이 목적이었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세였습니다. 설매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장롱에서 창녕에게 받아두었던 차용증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장서시게. 가서 그놈의 땅을 모조리 뺏어와야지. 내 돈을 떼먹고는 저승으로도 편히 갈 수 없을 게야. 내가 어디 나의 피 같은 돈을 떼일 사람이던가? 그렇게 초상집으로 쳐들어가 차용증을 흔들어 보이며 기어코 담보로 내건 땅을 모조리 빼앗아온 설매는 쾌재라도 부르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동네가 야단이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창녕이 성불하지 못하고 관 속에서 뛰쳐나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소식은 설매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아니 마님, 땅까지 파고서 묻으려던 관에서 뚜껑을 열고 뛰쳐나왔다지 뭡니까? 온 동네가 지금 창녕, 그 작자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요. 염을 하여 상여까지 내보냈던 자가 관 속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어디 보통 큰일입니까? 게다가 저승에 당도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은 채로 돌아왔다지 뭡니까? 뭐라고? 저승 땅을 밟았다가 현세로 돌아온 데다 그 기억이 또렷하다 이 말이렸다? 아이고, 예, 창녕이 저승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가히 천기누설급이라 다들 어마어마하다고들 하더구먼요. 그 말을 들은 설매는 콧구멍이 실룩였습니다. 기가 막힌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잘만 구워 삶으면 황천의 귀중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단 말 아니겠는가? 이거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창녕, 그놈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꼬이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자의 집으로 향해야겠네. 그리하여 그녀는 창녕의 집까지 한 걸음에 당도했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몰골의 창녕이 반쯤 풀려있는 동공으로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애써 반갑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자네의 소식을 듣고 이리 달려오는 길이네. 그래, 저승길에 섰다 다시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설매의 말에 창령의 눈동자가 휘릭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향해 섬뜩한 시선이 꽂히고 있었지요. 지은 죄가 있으니 어디 그것을 견뎌내기 쉬울 리가 있었겠어요? 설매는 뒷걸음을 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애써 감싸주었습니다. 허나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위인은 아니었지요. 여사님, 이윽고 창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본의 아니게 저승길에 올라 며칠간 머무르다 왔습니다. 그 소식은 들었다네. 내 마침 그것 때문에 이리 자네를 찾아왔지 않은가. 저승사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착오가 생겨 제가 오게 된 것을 사과하며 제법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의 말을 들은 설매가 화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래. 자, 저기 말일세. 저승이 어떠하던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나. 잔뜩 호기심 서린 질문에 창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간장이 탔던 설매가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내 그간 자네에게 섭하게 군 것 때문에 그러는가? 자네의 땅도 다시 돌려주겠네. 그러니 그 저승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나. 천기누설이 될 정보가 있냐? 이 말이지. 라고 묻자 창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으실겠습니다. 몸이 달아 안달이 난 설매가 조르고 졸라본 대로 이야기해달라 사정하니 창령은 속으로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승에는 커다란 노역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몽땅 이승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에서 쌓은 행실대로 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여사님 명패가 달린 노역장도 보았지요. 사방이 불지옥에 오랑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천왕들이 쇠도리깨를 들고 반 시즌마다 매타작을 하며 죽도록 일을 시키더군요. 염라대왕 말씀이 여사님께서는 저승에 도착하는 즉시 좋기 3천년은 노역을 해야 할 팔자라 하셨습니다. 뭐야? 눈이 휘둥그레진 설매는 넋이 빠져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승에 오르면 그 지옥에서 3천년을 몽둥이 맛을 보며 노역을 치러야 된다는 소리인가? 염라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니 틀림은 없을 게지요. 아마 다음 달 깨면 저승사자들이 여사님 집으로 찾아갈 geb니다. 설매의 얼굴이 보기 좋게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죽을 수 없다면서 저승을 다녀온 창령이라면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고 있지 않냐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지요. 설매가 제 뜻대로 반응하자 창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짐짓 모르는 채 대꾸했어요. 천기를 누설하면 저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간데 제가 왜 그것을 말해드려야 합니까? 이보게, 내 이렇게 사정하겠네. 제발 좀 알려주시게. 창령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만냥입니다. 저도 천기를 누설하는 위험이 큰 바, 제 목숨값은 받아내야지요? 그러니 제게 가져가신 전답과 추가로 만냥을 내어준다는 약조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구만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뀌었을 설매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며 불지옥을 데워놓고 있다는 소리에 설매는 이미 혼비백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뜸도 들이지 않고 대꾸했어요. 알겠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제발 내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게나. 설매가 돈표 어음을 작성해 건네주며 외쳤지요. 돈표를 받아든 창령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켠 후 설매의 귀에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령의 귀띔을 주의 깊게 듣던 설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창령이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간의 악행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아 끌어모았던 재물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만이 설매가 살아날 구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설매는 창령의 귀띔을 철석같이 믿고 고을 사람들에게 장리로 찬탈한 논밭과 쥐어짜낸 고리채와 이자를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마다 저승사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요. 시름시름 앓으며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퀴골이 상접하기를 몇 해째. 결국에는 재발이 저린 탓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더니 그만 황천에 객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자신의 초상을 위장하여 연극을 펼쳐 보기 좋게 설매를 골탕 먹였던 창령은 그녀에게 얻어낸 만냥을 굴려 고을 사람들과 합심하여 다시 장사로 일어서니 그의 소환과 설매의 수탈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의 조력이 더해져 나날이 그 성세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덧 창령의 상단과 그가 속한 고을은 후대에 걸쳐 비단거래 요충지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한편 눈을 감아 저승에 당도하게 된 설매,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켜 보니 그녀의 앞에 염라대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랬습니다. 창령은 거짓으로 설매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댔으나 저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기어코 저승으로 당도한 것인가? 참으로 저승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었구나. 염라대왕을 마주한 설매는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를 보며 씩 웃고는 입을 열었지요. 정신이 든 모양이로구만. 먼 길을 오느라 제법 고생했을 테니 자, 이 차나 한 잔 들어보시게나. 옥황상제의 말에 주변에서 그의 처사들이 나와 설매에게 차를 내어놓았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설매는 생각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하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 분명 내 눈을 감기 전에 창령의 귀띔대로 사람들에게 어진이를 베풀고 운덕을 쌓았으니 내가 고초를 겪을 리 없지. 그렇고 말고. 설매는 염라대왕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차를 들이키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찻잔 속의 내용물이 매우 혼탁하고 시커멓기에 찻잔의 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전의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설매는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찻잔을 바닥에 쏟아 몰래 차를 흘려버렸지요. 잠시 후 설매의 찻잔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염라대왕이 처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차를 다 마신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무릎 꿇려라. 염라대왕의 명을 들은 처사들이 설매에게 다가가 우악스럽게 그녀를 바닥으로 짓이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영문을 모르던 설매가 눈만 껌뻑이는 사이 염라대왕은 품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펼치더니 그곳에 적힌 것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생전 설매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잘못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매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설매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지요. 염라대왕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은 이후 말했습니다. 내년은 생전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삶을 마감하기 전 잠시 행했던 선행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라구나. 여봐라, 전연을 자신이 지은 죄만큼 뼈저리게 느끼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설매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그곳의 불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설매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형벌이 다시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며 도망칠 수도 없는 끔찍한 지옥 속에서
40여일을 보내게 된 설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염라대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루가 100년 같은 형벌 속에서 그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불손함이 모두 씻겨내려간 설매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요. 대왕님,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지옥으로 다시 보내지만 날아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아직 내년이 지은 죄의 절반도 다 탕감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니 시작토록 하라. 너는 앞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전생의 기억을 잃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그 업보를 씻을 때까지 환생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설매가 울며 불며 끌려간 곳은 커다란 구덩이 앞이었습니다. 그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라곤 없고 희뿌연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가 잔뜩 두려움에 빠져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처사들은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설매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던 설매는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추락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귓가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떠 그곳을 보니 마국간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내들 몇몇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말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몽땅 잃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 스스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온전함에 의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에게 건넸던 차가 바로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렸기에 이렇듯 기억을 유지한 채 환생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말의 울음소리만 날 뿐 사람의 언어를 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난리법석인 게야? 이놈 얌전히 있지 못하겠느냐? 사내들은 성을 내며 말이 된 설매의 엉덩이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엄청난 통증을 느낀 설매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사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매는 한참 동안이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눈물로 지새던 시간은 더욱 흘러 어느덧 설매는 튼튼한 앞말로 자라났어요. 그녀의 몸집이 커지자 주인은 흡족해하며 그녀를 마국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야 제법 쓸만하게 자랐구만. 주인은 그녀의 등으로 안장을 올리며 고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올라타 고삐를 거세게 잡아당겼지요. 난생 처음 제 등으로 사람을 업다시피 한 설매는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인을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돌연 채찍을 꺼내 들더니 마구잡이로 설매를 후려치기 시작했지요. 이 건방진 녀석이 맞아야 말을 들을 모양이로구나. 그렇듯 사정없는 채찍질에 설매의 엉덩이는 살을 내는 통증에 뒤덮였고 설매는 비명을 지르다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얌전히 그의 명에 따랐지요. 그 다음 날부터 설매는 날마다 주인을 태우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느라 혹사당한 몸이 부서질 듯 괴로웠지만 주인의 매질이 두려워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인 사내가 아닌 마국간지기가 설매를 관리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말을 재산으로 여겨
대접이라도 하던 주인과는 달리 마구간지기들은 안장도 없이 설매의 등에 올라타 두 다리로 그녀의 몸통을 조이고 걷어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걷기조차 힘든 마당에 그토록 몸통을 죄며 배를 걷어차기까지 하니 실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매가 종일 달려 지친 몸으로 정신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맛이었지만 이마저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기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여물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제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지요. 말의 몸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봐야 실컷 얻어맞기만 하였으니 환생하면 좋은 곳 좋은 생을 보장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설매는 그날부터 여물을 끊어버렸지요. 매질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물을 끊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녀는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승을 향한 설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염라대왕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설매를 본 염라대왕은 천지가 뒤흔들리는 불호령을 내렸지요. 감히 내년이 마음대로 형벌을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마저 던지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여겼더냐?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주위에서 처사들이 달려나와 육모방망이로 설매를 사정없이 맷짐질 놓는 것이었어요. 대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고통에 못 이긴 설매가 힘겹게 외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손짓을 하였고 처사들은 축 늘어진 설매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설매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잠시, 그녀가 눈을 떠보니 웬 따스한 털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좁고 지저분한 계집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설매의 이번 생은 다름 아닌 개로 환생한 것이었지요. 맙소사! 말도 비참하기 그지없었거늘. 심지어 이번에는 계란말인가. 설매는 또다시 곡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도 그리한다면 염라대왕이 무슨 벌을 내릴지 두려웠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벌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걔는 사람이 등 위에 타고 다닐 일은 없겠지. 설매는 주인이 내어주는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의 티를 벗고 장성한 성체가 되자 주인은 우락부락한 스케를 집어넣어 그녀를 다른 개와 짝짓기까지 하게 만들었지요. 밀려드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이를 악물고 버틴 설매는 수차례 계속되는 짝짓기로 새끼를 베게 되었습니다. 7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을 낳게 되자 설매는 인간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제 뱃속으로 낳은 강아지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현생의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새로운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어미로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의 형벌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며 안심하고 있던 차였어요. 어느 날 계집으로 주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설매는 늘 하던 대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고민하는 얼굴이었지요. 설마. 설매는 주인이 제 새끼들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짖으며 주인에게 맞서 새끼들을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감히 어디다 대고 이를 드러낸다는 것이야? 화가 난 주인은 발로 설매를 거칠게 걷어차고 밀쳐내며 새끼 한 마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설매는 화가 치밀어 주인의 발을 콱 물어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주인을 물어?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물러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는 설매를 마구잡이로 때려 눕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해댄 탓에 설매는 초주검이 되어 축 늘어졌고 주인은 씩씩 콧김을 뿜으며 설매를 발로 밀쳐내고는 새끼 하나를 가져갔지요. 아, 안 돼. 설매는 온몸에서 밀려드는 지독한 통증에 곧 숨이 멎을 참이었음에도 제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통곡하던 설매가 정신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또다시 저승의 염라대왕 앞이었지요. 염라대왕이 어김없이 그녀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연, 또다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다니. 그러자 설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왕님, 억울합니다. 저의 소중한 새끼를 데려가려 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 내어주신 차를 몰래 버린 것은 참으로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왕님, 차라리 저의 기억을 지워 축생의 삶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고통만큼은 느끼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설매가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빌자 염라대왕의 눈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그저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걷어차이며 매질을 견디고 쉬지도 못하고 달리며 너의 몸을 희생하여야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느냐?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끼와 생이별을 하며 그들의 손에 너의 새끼를 내어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였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차라리 제 한 몸 불타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는 풍족한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뺏고 사람을 시켜 그들을 매질하였으며 또한 가진 이유를 만들어 그들의 자식마저도 너의 돈벌이에 이용하였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느냐? 100번, 1000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시고 한낱 미물로 태어나게 만들어 남은 형벌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매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였지요. 처사들에게 끌려가는 설매는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한 한 번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지요. 주변에서도 신동이 태어났다며 그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모자람 없이 자라보아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다 꾸짖지 않았지요. 항시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했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미물까지 굽어 살펴 생명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말을 소중히 대했고 새끼를 낳은 개를 어여삐 여겼지요. 그리하여 설매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일전 자신의 과오처럼 사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앞장서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 칭송받으며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해 뜨기 전 짙푸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들이운 산골 마을. 달구름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지만 마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조용한 정적 가운데 오직 한 청년만이 깨어 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청수.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그였지만 부단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빈손으로 시작하여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허름한 초가삼간이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수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지요. 날품을 팔아 하루벌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청수는 씻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물을 뒤집어 쓰고는 곧바로 그림 도구들을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림을 그리는 붓을 쥔 손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말끔히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털이 거의 빠져나간 낡은 붓 하나와 군데군데 깨진 벼루 하나를 옆에 둔 청수는 초가즈 마루짝에 앉아 분판에 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제 저녁 산 너머에서 본 노루 한 쌍, 밤하늘을 수놓았던 반짝이는 별들,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던 늙은 버드나무까지 청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사물과 동물들이 생생하게 분판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분판 위를 모두 채워 새카맣게 변하면 물을 적신 헝겊으로 분판을 닦아내고는 다시 그림을 그렸지요. 당시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당나무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껍질을 벗긴 3대 등의 단섬유 5푼에 당나무와 같은 장섬유 1푼을 혼합하여 만든 마골지조차 귀하디 귀한 시절이었으니 청수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종이는 함부로 구할 수도 없었던 사치품이었어요. 그리하여 청수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학동들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다 거기서 차가 난 것에 꾀를 내어 고안한 것이 바로 이 분판이었습니다. 비록 부드럽게 그려지는 고급 붓과 종이는 없었지만 청수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그림은 청수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붓을 놀리며 쌓은 시간이 도성의 성곽만큼이나 높아지니 어느덧 그의 그림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실력이 어찌나 출중하던지 청수가 그린 그림 속 풍경이나 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사각거림, 노루의 촉촉한 눈망울, 심지어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작은 새의 지저귀까지 들리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이나 지난 세월들을 추억하며 냇가에 앉아 그림 산매경에 빠져있던 그때 청수의 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다친 모양인지 낑낑거리며 냇가를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다름 아닌 제 고을에서 골칫덩이로 여겨지던 떠돌이 개였습니다. 부엌이며 장독대며 이곳저곳 들쑤셔 엉망을 만들어 놓는 통에 고을 사람들은 정신사납다며 모두가 쌀이빗자루로 이 강아지를 쫓아내며 외면했지만 청수는 어쩐지 강아지의 처지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톨이 신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청수는 강아지가 몹시도 불쌍했습니다. 참으로 어쩜 이리 가여운 처지가 있을꼬.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청수는 냇가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강아지에게 먹이고 나뭇가지와 넝쿨을 이용해 다친 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깔아주었지요. 배가 고플 강아지를 위해 집에서 싸온 자신의 아침거리를 나눠주니 강아지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많이도 굶주린 모양이로구나.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오늘은 나도 먹을 것이 없네. 대신 다음에 만난다면 꼭 배불리 먹여줄게. 청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그의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맙다는 표현을 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청수는 그런 강아지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분판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네가 나의 그림 소재가 되어주어야겠다. 청수는 활짝 웃으며 강아지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힘차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그리며 청수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지요. 청수는 분판을 들어 제 그림을 강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너도 곧 이렇게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낫게 될 거야. 종이만 있으면 좀 더 활기찬 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청수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그림에 한참이나 빠져있던 사이 해는 하늘 높이 위로 올라 날이 밝았고 청수는 분판과 화구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이제 나도 일을 하러 가야 하거든. 청수는 강아지에게 손을 흔들고는 몸을 일으켜 바지의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간 청수는 두 다리 가득 힘을 싣고는 고단한 날품으로 보낼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사실 고을에서 청수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청수를 일명 화광장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림에 미쳐있는 놈이라며 그의 그림을 돈벌이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짓이라 칭하고는 업신여겼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조실부모한 외톨이에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수가 팔자 좋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행위는 사치스럽고 한심한 짓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수는 버려진 집에 담벼락에 멋진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힘찬 분놀림으로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지요. 그때 백서방이라는 심술궂은 장사꾼이 지나가다 청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 이 녀석 보게?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놈아,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려서 밥이 나오느냐? 아니면 돈이라도 나오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장사 나거들어 품삯이라도 받아가거라. 백서방의 호통에도 청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놈아, 내 말이 아니 들리는 것이냐? 잘 들려요, 아저씨.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좋은 거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그림이 밥이나 먹여주느냐? 배고프면 그림이라도 뜯어 먹을 테냐? 그림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얼씨구, 하여간에 쥐뿔도 없는 놈들이 꼭 이렇게 헛바람만 들어가지고는. 백서방은 청수의 그림 위에 침을 퇴뱉고는 발로 흙을 뿌려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청수는 속이 잔뜩 상했지만 그렇다고 백서방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끔 백서방이 던져주는 일감은 청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청수는 그저 망가진 그림을 바라보며 풀이 죽은 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청수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은행나무 밑에서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들의 모습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데 천석군 최영감네 막내여 식인 효율이 나타나 청수의 그림을 보고 비웃는 것이었지요. 우와, 요것 봐라. 너 같은 거렁뱅이가 대관절 그림은 무슨? 아주 그냥 한량 납셨네 납셨어. 어디, 내 그림 솜씨나 한번 볼 테냐? 효율은 청수의 손에서 붓을 획 빼앗아 분판 위에 그려놓은 그의 그림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상한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청수는 붓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못된 심보를 가진 효율은 붓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수는 흙투성이가 된 붓을 주워들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고약한 기집애, 저건 꼭 저렇게 좋아한다는 티를 괴팍하게 낸다니깐. 아무튼 효율이 저거는 아직도 어린애야 어린애. 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 그렇다고 하여 내게 그림을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야. 이 정도로 좌절하기엔 그림은 내 소중한 친구란 말씀이지. 다행히 이런 난관과 멸시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청수의 열정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을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냇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그림 실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외롭게 지낸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제 그림으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수에게 일전의 강아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라? 너로구나. 반갑다. 날 찾아온 게니 쩔뚝이던 다리도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청수가 반갑게 강아지를 맞이하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청수를 향해 짖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지요. 신기한 마음이 든 청수가 강아지를 따라 나서니 강아지는 청수의 집 뒤쪽에 위치한 산자락의 깊은 숲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신기한 노릇일세. 저 녀석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곳까지 나를 데려가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으로 한참을 강아지를 따라가던 청수. 곧이어 청수의 시야에 강아지의 모습은 말끔히 사라졌고 대신 큼지막한 나무 뒤쪽으로 환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마치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 눈부신 빛 속에서 태어난 모양새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뭐야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기다랗고 검은 머리카락을 댕기나 쪽진 흔적도 없이 바람에 태워 흩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제 아무리 사리 분별에 어두운 사람이라 한들 그 여인이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청수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그저 너의 무해한 재능을 쭉 눈여겨보고 있던 존재이니라. 너 자신도 모르게 행한 작은 선행들이 물꼬가 되어 이렇듯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이질적인 외견과는 비교되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인이 말했습니다. 청수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으니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누구십니까? 청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물었고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청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붓 한 자루와 부드러운 종이 두루마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붓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거라. 이 붓은 이것을 쥔 자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낼 것이니라. 또한 네 종이는 이 붓으로 그린 그림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청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과 종이를 전해받으며 물었지요. 마음이 향하는 것이요? 그것이 대관절 어인 말씀이신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커다란 힘에는 또한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법. 이 붓은 반드시 이 종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야. 내가 건네준 종이 외의 장소의 붓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릇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단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한 이 붓을 놀리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물론 내가 이 붓을 너에게 건넨 이상 너 아닌 다른 자가 이 붓을 사용해 본들 아무런 효능도 없는 보통의 붓이겠지만 말이다. 너의 마음이 견딜 수 없고 흔들림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이 붓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렴. 붓을 쥔 청수의 손에서 희미하게나마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인이 제게 던진 말은 마치 선문답처럼 들렸기에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청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디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청수에게 붓을 전한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청수는 멍하니 붓을 쥔 채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붓과 종이를 들어 보이며 깊은 고민을 시작했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거니와 또한 신비로운 물건이라 한들 자신이 온전히 사용할 깜냥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 청수의 배에서 꼬르륵 하며 잔뜩 허기가 져 있음을 알리는 구슬픈 가락이 튀어나왔고 이내 허기진 배를 틀어주며 빈쌀독을 바라보았지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었나. 그럼 어디 한번. 이판사판이다 싶어진 청수는 종이를 펼쳐놓고는 쌀 한 가마니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쯤은 장난스럽게 시작한 일이었고 그저 값비싼 종이가 생겼음에 기쁜 마음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감각이 궁금하여 저지른 일이었지만 뒤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종이에 그린 쌀 가마니가 온데간데 없이 스르륵 사라지더니 이윽고 빈 쌀독이 금세 쌀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쌀독을 바라본 청수는 깜짝 놀라 독 안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어요. 세상에, 그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의 쌀이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청수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그것도 흰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든든해진 배를 퉁퉁 두드리며 청수는 이 신묘한 붓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좋을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이 신통함을 이용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비한 붓을 가진 청수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청수는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붓과 그림을 이용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에겐 약초를 그려주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는 초가 삼간을, 홀로 된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을 그려주었어요.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청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광장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청수를 무시하던 백서방도 이젠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고 청수를 고을의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들 중에서는 제 눈에 청수만 보였다 하면 쪼르르 달려와 괴롭히던 말괄량이 효율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청수의 인품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보던 효율은 어느새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둘도 없는 단짝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너는 저 치들이 너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했는데 대관절 무엇이 그리 어여쁘다고 온갖 걸 퍼다주며 도와주니 도와주기를. 그거는 효율이 너 역시도 맨날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으면서 웬 사돈난 말이래. 야,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나는. 어이구, 알겠다 이 녀석아. 아무튼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네 마음이 더 솔직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청수는 효율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고 언제든 자신이 다가가기 손쉬운 존재였던 외톨이 청수가 이제는 고을 사람들을 구휼하느라 자신과는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효율은 너무도 불만이었지요. 효율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효율이 청수의 꽁무니만 쫓던 어느 날 시원한 폭포수를 배경 삼아 그림에 빠져있던 청수에게 효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청수의 어깨 너머 그림을 바라보더니 청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요. 청수야, 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지난날 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줘. 사실은 줄곧 너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길이 막막하여 그리 너를 괴롭힌 것이었단다. 이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기회가 되었으니 너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지내고 싶어. 청수가 뭐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효율은 청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갓 쪄낸 인절미처럼
부드러운 효율의 몸이 청수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폭포수의 물줄기 소리에 격렬한 신음성을 묻어버린 채 농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꿈같던 시간이 차곡차곡 지나고 청수는 신묘한 붓 덕분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외롭던 자신의 일상이 풍성하게 바뀐 것이 진심으로 행복했지요. 이제 자신의 곁에는 어여쁜 효율과 자신을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어요. 밤이면 몰래 제 집을 빠져나와 청수의 집으로 스며드는 효율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으면 밤바람에 잔뜩 달아오른 효율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청수의 몸 여기저기를 훑으며 잔뜩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사랑을 나누며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청수의 마음이 너무도 순진했던 탓일까요? 청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수와 그의 붓에 대한 소문이 이웃마을의 부호, 탐욕스러운 왕첨지에게까지 닿았어요. 신묘한 붓에 대한 소문을 접한 왕첨지는 단걸음에 청수를 찾아왔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하겠네. 자네의 그 신묘한 능력으로 내게 마르지 않는 불을 가져다 주게. 그리만 해준다면 내 모든 연줄과 능력을 동원하여 자네에게 벼슬길이 열리도록 해줄 것이야. 트자하니 장례를 약속할 여인도 있다면서. 이런 촌구석에서 사람들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일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준다면 자네의 앞길 역시도 탄탄대로일 것이야. 장차 아내가 될 여인에게 마님소리 정도는 듣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왕첨지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청수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이 붓과 제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해둘 터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히 끊어내는 청수의 태도에 왕첨지는 비굴한 몸짓으로 그를 끝없이 설득했지만 도무지 청수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첨지는 본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첨지가 청수에게 바락 외쳤습니다. 자네가 아직 영글지 못하여 시기 어린 마음에 글이 나왔다는 것이겠지? 허나 자네는 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어.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청수의 집을 나가버리는 왕첨지였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신 발을 쿵쿵 구르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영역싸움에 패배한 수탈과 같았지요. 그리하여 왕첨지가 돌아간 뒤 한참의 시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흘러들던 효율이 그날따라 소식도 없었어요. 청수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되어 밤늦도록 효율을 기다렸지만 효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의 회관으로 나가본 청수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효율이 왕첨지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에게 그만 납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청수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과 종이를 챙겨들고 효율을 찾아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마루에 서신 한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보니 그것은 왕첨지가 보내온 협박장이었습니다. 자네의 정의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면 아래에 적힌 나의 집으로 찾아오시게나. 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네. 거절하겠다면 자네의 정의는 내 침노가 될 게야. 나는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은 있는 사람일세. 서늘한 협박에 청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효율의 식구들은 모두 도읍으로 출타를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응당 효율을 구해야 했지만
왕첨지의 요구대로 그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울 도구로 붓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효율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왕첨지 그자라면 능히 효율에게 해코지를 할 인물이야. 한참을 고뇌하던 청수는 결국 왕첨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효율을 향한 걱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왕첨지의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왈패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청수를 본 왈패들은 그를 안으로 끌고 갔지요.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왕첨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청수를 맞이했습니다. 오, 드디어 자네가 왔군.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 왕첨지의 곁에는 밧줄에 꽁꽁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효율이 있었지요. 왕첨지가 효율을 협박하듯 바라보자 효율은 눈물을 글썽이며 청수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청수가 왕첨지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청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제발 여자를 해치지 마시오. 오, 좋아, 좋아. 그러길래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자네 정인도 이리 험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되었잖는가. 참으로 이리도 좋은 여자를 두고 말씀이야. 왕첨지가 입맛을 다시며 손끝으로 효율의 뺨을 쓰다듬었고 효율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려 왕첨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시겠지만 끊이지 않는 막대한 불을 안겨드리려면 협소한 공간으로는 아니되오. 왈패들을 물리시고 조용하고 넓은 공간으로 안내해 주시오. 내 반드시 약조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같은 짓을 꾸밀 생각이라면 아직 내 소나기에 내 놈의 계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왕첨지는 왈패들을 물린 뒤 효율을 데리고 자신의 넓다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곳이라면 마음껏 자네의 실력을 펼칠 수 있겠지. 왕첨지의 안내를 받은 청수는 자신의 짐보따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그렇게 꼼짝없이 종이 위에 붓을 놀리려던 찰나 청수는 자신에게 붓을 건네준 신비한 여인의 귀띔이 떠올랐습니다. 신묘한 붓은 반드시 같이 받은 종이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지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청수는 종이를 둘둘 말아 보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작은 종이로는 어르신께 드릴 막대한 불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주 커다란 종이를 준비해 주시오. 어르신의 부귀영화를 모두 담아내 큼지막한 종이를 말이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번 자네의 능력을 감상해 보실까? 왕첨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고는 서재를 뒤져 고급 종이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들을 벽면에 이어붙이기 시작했지요. 서재의 벽 한 면이 전부 종이로 가득 찼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한 폭의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는가? 청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종이에다 황금이 열리는 나무가 가득한 섬을 그릴 것입니다. 다 그리고 나면 어르신은 필요할 때마다 섬으로 들어가셔서 나무에 열린 금을 따와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며 섬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말한 청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습니다. 청수의 손끝에 왕첨지와 효율의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청수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가 빽빽한 무인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금빛으로 빛나는 나무와 바다, 그리고 섬에 펼쳐진 백사장까지. 청수의 손길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림은 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왕첨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과연 신묘한 솜씨와 재주로구나. 한시도 더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빨리 섬으로 가는 길을 완성해 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만 다닐 수 있어야 하니 널찍한 길보다는 좁다란 길이 더 낫겠지요. 청수는 왕첨지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섬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서재하는 청수가 손을 놀리는 소리와 붓이 종이에 마찰되는 사라락 소리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청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고는 붓을 내려놓았지요. 휴, 다 되었습니다, 어르신. 청수의 말에 왕첨지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정말로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질비한 섬이 그려져 있었어요. 섬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나뭇잎을 흔들어대며 왕첨지를 유혹하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이로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자, 여기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 한번 섬까지 나서 보시지요. 청수가 왕첨지에게 손짓하며 그림 속의 길을 가리킨 채 부추겼고, 눈앞에 황금이 뿜어내는 금빛 자태의 눈이 멀어 앞뒤 가릴 새도 없었던 왕첨지는 그렇게 덜렁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왕첨지가 나무에 달린 금빛 열매를 손으로 만져보며 외쳤어요. 우아하하하, 정말이로구나. 정말로 손에 만져진다. 손에 힘을 실어 열매를 뚝 따내자 열매가 맺혀있던 자리엔 금세 새 열매가 자라 탐스러운 금빛을 뿜어내는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무한의 금밭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로구만. 나는 이제, 아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자로세. 그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왕첨지가 흥에 겨워 소리치는 사이 청수는 묶여있던 효율을 풀어주고는 제품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청수는 효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효율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청수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효율이 잔뜩 난처한 표정이 되어 말했지요. 고마워, 청수야. 네가 날 구하러 와줬어. 하지만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내가 저작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사사로운 일에 너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 효율아. 내게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아니라 너의 용기가 너를 구한 거야. 넌 내가 왕첨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줬어. 효율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녀를 위로한 청수는 몸을 돌려 자신의 보따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미리 준비해 둔 부싯돌을 꺼내들어 황금나무 섬이 그려진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싯돌에서 번진 불씨가 종이에 옮겨 붙었고, 이윽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그림을 집어 삼켰어요. 그림에 붙은 불을 발견한 왕첨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섬과 연결된 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해둔 청수는 일부러 좁다란 길을 그려두었기에 왕첨지는 빠른 속도로 뛸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그림의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종이는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불은 삽시간에 서재에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왕첨지는 그림 속 황금나무의 섬에 영원히 갇혀 자신의 탐욕이 그대로 실현된 곳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수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슴이 식힌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 내게 놓여와 마시오. 자, 효율아, 우리도 이만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청수는 보따리에서 신묘한 종이를 꺼내어 말을 그려 넣었고,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말에 올라타 효율과 함께 왕첨지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효율을 구출하고 왕첨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청수는 자신의 고을로 돌아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휼을 멈추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왕첨지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온 청수와 효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수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붓의 힘이 자신이 가진 선한 마음에 이끌렸던 것이며, 또한 선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수는 신묘한 붓을 집어들고 마음껏 손을 놀려 고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메마른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때면 구름을 그려 농밭에 비를 내리게 하여 풍성한 곡식이 자라게 했고, 오랑캐가 쳐들어와 국토가 혼란으로 물들 기미가 보이면 커다란 조선 호랑이를 그려 넣어 상군의 위용을 뿜어내는 범이 튀어나와 오랑캐들을 산산이 박살내어 버렸지요. 청수와 효율의 고을에는 사람들이 시름을 잊고 혼란에서 벗어나 웃음꽃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청수야, 나는 네가 나의 정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단다. 너의 그 착한 마음씨와 네가 노력으로 일궈내 얻은 그 재주는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보물이야. 고마워, 효율아. 너 역시도 처음엔 그저 나를 괴롭히던 말괄량이었지만 이제는 외롭기만 하던 내게 버팀목이 되어준 정말이지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나와 혼인하여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위하면서 그리 지내도록 허락해 주겠니? 효율은 눈물을 흘리며 청수의 손을 맞잡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두 뺨이 홍당무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포개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후로 청수와 효율은 혼례를 올리고 합가하여 서로를 돌보았고, 붓과 종이를 이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며 고단한 세상의 한 줄기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걸린 달이 뿌옇게 내린 빛이 퍼져 있는 옛 조선의 어느 날 밤, 어디선가에서 들려오는 젊은 처자의 한숨 소리가 구슬프게 구름 사이를 찢으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유난히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있던 소담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지요. 소담은 요즘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돌봐주던 미봉댁이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바 어머니처럼 모시던 미봉댁은 하늘이 정해준 수명에 다가서 노쇠하자 그만 깊은 병세를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꾀병을 부리시기가 있나요? 애써 웃음 지으며 농 아닌 농을 섞어 말하는 소담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친어미가 아닌 이 미봉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담은 본디 몰락 양반의 출신으로 훈구파의 인사였던 소담의 아버지가 중앙정계의 혼란에 휘말려 살림 세력들에게 축출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자 소담을 몰래 빼돌린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그녀만이 화를 면하게 되어 멀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지의 터전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모두 잃고 갑작스레 세상으로 내던져진 소담은 양반의 여식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그야말로 야생의 바깥 세상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반 가문의 배경이 사라지자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곱게 자란 규수가 험준한 세상을 버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내 비록 온갖 화를 입은 처지이나 한가로이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고 볼 일이야. 이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바로 황천의 객이 되기 알맞겠어. 그나마 소담의 천성이 묻어나고 적응력 또한 반가의 여식답지 않은 기민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그 즉시 내던지고 허들에 시리며 품삯팔이며 손에 들어오는 일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서투른 솜씨와 쉽게 고갈되는 체력의 탓으로 한때는 제 발 아래에 내려보던 평민계급의 자들에게 험한 욕지기를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어찌되었든 복수며 책이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나서야 생각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담이 세류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찮게 흘러든 곳이 이곳 다산골이었고 주막에서 식모자리를 알아보며 기웃거리고 있던 소담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봉댁이 발견하여 제 집으로 들이게 된 것이었지요. 소담이 지내고 있는 다산골은 고을 이름에 걸맞을 만큼 풍요로운 출산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치고는 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노동력 또한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산골에는 네 집에서 산통이 시작됐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받아내던 솜씨 좋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바로 미봉댁이었습니다. 미봉댁 역시도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본 경험이 있었기에 우연히 마주친 소담을 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지몰골의 소담을 집으로 데려온 미봉댁은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정은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담이 힘든 사연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지요. 때마침 산통이 시작된 산모들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였기에 그렇게 미봉댁에 기거하며 산파일을 도우며 살게 된 소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니 어느덧 두 사람의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흘러 여리고 어리던 소담도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은 처자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오랜 기간 소담을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있던 미봉댁은 끝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길면식도 없는 저를 거두어 그간 돌봐주시는 일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부디 황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랑 말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미봉댁의 장례를 융숭이 치른 소담은 자연스레 미봉댁의 일을 이어받아 다산골의 산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르익어도 시집갈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미봉댁의 명맥을 잇는 것만을 중히 여길 뿐이었지요. 장성한 소담은 얼굴 전반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에 말투는 조금 쌀쌀맞았지만 백옥처럼 고운 낯빛에 그 이목구비 또한 단정했어요. 특히 여느 여염집 안악들과는 달리 허리가 매우 잘록하여 마을 사내들의 눈길을 한 몸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에게 그들의 시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간섭일 뿐이었지요. 간혹 밖으로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눈을 바닥에 내리깔고 다녔고 누군가 소담에게 말이라도 건네면 예와 아니요 식의 단답형 대답만 쌀쌀맞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희한하게도 마을의 사내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해 소담의 집은 늘 그녀와 혼담을 맺고 싶어하는 사내들의 시주를 받은 매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보게, 소담 처자 집에 있는가? 돌아가셔요. 일 없습니다. 시집 같은 것은 가고 싶지도 갈 생각도 없으니 그리 하셔요. 매파가 들이닥쳐 혼담의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소담은 등을 떼밀며 매파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담이 꽉 찬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 연유가 있었어요. 미봉댁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은 뒤로 그녀를 따라 산파일을 도우며 아이를 받으러 다니기를 수년째 지내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위하여 버선을 제 입에 물고는 온몸에 굴다란 생땀을 쏟으며 몇 날 며칠 산통에 시달리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성장했던 소담이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불의의 화를 입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았기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 남정네들, 사내는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상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담의 가슴에 깊게 박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잠깐의 여흥 뒤에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야음이 찾아오면 바보같이 사내와의 통정을 포기할 줄을 몰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인가. 다산골 최고의 철옹성인 소담이 이렇게 단단한 수비벽을 치고 사내 보기를 돌멩이처럼 대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우물을 탐하려는 짐승들은 항시 있기 마련이었으니 다름 아닌 다산골 천하의 한량으로 통하고 있던 오진사였습니다. 오진사는 흡사 혀에 꿀을 바른 것과도 같은 미끈거리는 말솜씨와 장꾀로 그가 점찍어둔 여염집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망측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던 장안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소담이라는 이름의 산파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지. 듣던 대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겨대는 신비로운 여인이로고, 그러나 그 냉랭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내의 접근을 막아서는 태도가 가히 국경 성문에 걸어둔 빗장만큼이나 단단하고 굳게 걸려있다는 후문이던데. 이거 오래간만에 또 무적행에 처박아둔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며 나를 용솟음치게 만드는구나. 오진사는 자신의 턱을 쓸어만지며 소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그녀에게 주술처럼 잠겨져 있는 사내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다산골 골목어기에 걸터앉아 한참을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오진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곤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얼씨구나. 아무래도 그 할멈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구만. 오진사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도록 발걸음을 놀려 다산골 경계 끝의 산자락 외딴집에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노파 염씨의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산자락 안쪽에 집을 둔 염씨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은 채 홀로 유유자적 지내고 있는 마을 경계의 고령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이 염씨에 대한 신변이나 사연에 대해선 알려져 있는 바가 많이 없었던 다소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었어요. 다산골 쪽과는 왕래가 크지 않아 다산골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 염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헤쳐오느라 제 집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벌레를 씹은 얼굴이 되어 있는 오진사를 발견한 염씨가 빈정거림에 물이 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한량 중에 한량이신 오진사 나으리 아니시오? 해가 서쪽에서 뜬단 말인가? 어인일로 오진사 나리께서 이 늙은 쇠뇌 누추한 거처까지 이리 몸소 찾아오셨소? 오진사는 대답 대신 땀을 닦으며 싱긋이 웃었지요. 그리고는 대뜸 도포자락에서 두툼한 엽전꾸러미를 꺼내서는 염씨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원참, 그 표독스러운 혓바닥은 여전하시구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좀 와서 그 귀 좀 빌려줘 보시오. 염노파가 나를 좀 도와야 할 일이 있소이다. 내 이번 것만 잘 해주시면 넉넉하게 한 번 더 셈을 치러주겠소. 이튿날 저녁 나절 누군가 밖에서 소담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소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밖으로 나와 보니 노파 염씨가 헐레벌떡 애가 다른 모양새로 안절부절 중이었지요. 뉘십니까? 무슨 일이신데 해가 저무는 시각에 남의 집을. 소담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염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처자가 다산골 산파 맞는가? 나 좀 제발 도와주시게.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쯤 우리 집에 요양하며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네. 좀 서둘러 나서 주시게. 부끄럽지만 나는 홀로 칩거하며 살아온 지가 오래라 이 나이 먹도록 아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뭔가. 염씨의 말을 들은 소담은 단박에 표정이 바뀌며 출산 준비 물품들이 들어있는 손보따리를 빠르게 싸들고는 외쳤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앞장서셔요. 따님 상태가 그러하다면 지체하고 있을 여력이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염씨의 안내를 받아 산허리를 돌아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집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산중에 홀로 지내던 노파 염씨와는 그간 일면식도 없었기에 산기가 찾아온 딸이 있다는 염씨의 말에 산부가 걱정되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이윽고 염씨의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는 통증에 잔뜩 지쳐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째 산부의 목소리가 가득 잠기고 영탁한 것이? 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할멈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시고. 노련한 움직임으로 염씨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며 산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방 안에 들어선 소담은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일이 어두워서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첩첩산 중이라 빛이 전혀 닿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산모를 돌보려면 최소한 뭔가 좀 보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애타는 자신의 외침에도 어쩐 일인지 염씨가 대답이 없자 소담은 염씨를 채근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저기 할멈, 넋놓고 그리 계시면 어찌합니까? 따님은 지금 한시가 급하단 말입니다. 촛불이라도 좀 켜시든가 아니면 호롱불심지라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같이 귀한 물건은 없고 호롱불심지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밖에서 찾아볼 터이니 일단 손으로 더듬어가며 시작해 보시게. 아, 산파 양반이야 하도 많이 받아보았으니 손에 이거 있지 않은가? 불을 밝힐 것을 찾아본답시고 나간 염씨를 뒤로하고 출산통의 신음소리만 가득한 컴컴한 방에서 소담은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어가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산부를 찾아냈습니다. 자, 나는 다산골 산파로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왔으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요.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련미로 소담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여 산부의 배 부위를 찾아 쓰다듬었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산부의 배가 출산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닥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소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부의 호치마를 주섬주섬 걷어올렸습니다. 산부의 허벅지가 손끝에 느껴졌고 이윽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수풀 속에서 부드럽고도 생경하니 물컹한 감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담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방안이 칠흑이니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 할멈, 불을 밝힐 것은 아직이요? 서둘러 주셔요. 소담이 다급하게 염씨를 부르며 허리를 굽혔으나 방 밖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아니, 어찌 저 따위 어미가 다 있나 그래? 제 여식의 출산인데 저리도 무심하다니? 그리 생각하고는 혀를 차며 이맛살을 찌푸린 소담은 어쩔 수 없이 손끝에 더욱 신경을 집중하여 그간 몸으로 다져온 감각들을 총동원해 아이를 받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헌데 아까부터 어쩐지 산부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촉진을 한 이후로 대체 내 기분이 어찌 이러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묘한 기분이 되니 연유를 알 길이 없어. 참으로 요상하구나. 이날 이때까지 소담이 제 손으로 받아본 아기가 수도 없거늘 이번의 아기는 참으로 신통하고도 요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의 방 안에서 감각에만 의지한 채 소담이 산부의 허벅지와 수풀 사이를 헤집고는 한껏 용을 쓰며 손을 놀려 아이를 덥석 쥐어들자 마치 번개가 직격으로 내리치기라도 하듯 소담의 온몸을 짜릿하니 불꽃으로 휘감는 듯 훑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담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잔뜩 상기되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아기를 만지던 소담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축축히 만져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머리 부분이라기엔 턱없이 작고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엔 또 손가락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양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듬뿍 묻어 소담의 손 안에서 미끈미끈대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는 이 부위는 도통 신기하기 짝이 없는 형태와 일찍이 소담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촉감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온도만큼은 타는 숯마냥 뜨거웠습니다.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와중 소담은 점점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연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산부가 몸을 쓱 움직여 소담에게 다가섰습니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산부의 손에 이끌린 소담은 마치 비몽사몽과도 같은 형세가 되어 도대체 아까부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소리만을 중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방바닥에 몸을 뉘기에 이르렀지요. 이 어두운 방에서 소담의 손에 맡겨져 있던 염씨의 딸이자 산부. 아니, 염씨를 매수하여 1년에 잘 짜여진 각본을 토대로 산부인 척 누워 있었던 산에 오진사의 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간 한 번도 사내의 대들보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소담이 칠흑의 공간 속에서 그 신묘한 절구대를 처음 손으로 느껴본 감각은 그녀를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리고 오진사는 표독스러움이 모두 빠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소담을 놓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소담에 달뜬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고 제 몸에 일어난 불같은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오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혹독하고도 짜릿한 폭풍이 지나갔고 한동안 까무러치듯 어두운 방바닥에 누워있던 소담이 이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노파 염씨도 아이를 출산하려던 산모도 그리고 오진사도 없는 고요한 밤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치마끈을 정리하며 방을 나서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린 산천의 차갑고 명쾌한 공기가 소담의 코밑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한번 슥 쓰다듬으며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린 소담은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표정을 하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아녀자들이 산통으로 까무러칠 때는 치더라도 이 맛을 잊지 못해 그렇게도 통정을 나누며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구나. 오진사의 계략 덕에 늦음하기 음양아빌의 커다란 이치를 깨닫게 된 소담은 어쩐지 시원섭섭해진 모습이었으나 산자락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만은 몹시도 경쾌해진 모습이었지요. 그날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 소담은 사내를 멀리하던 버릇을 고치고 고을의 건실한 사내를 맞아들이는 일에 소홀치 아니하여 인생의 행복을 함께 해줄 반려를 만나 해로하게 되었으니 고을의 사내들은 소담의 혼인 소식에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소담에게 잊지 못할 별세계를 선사해 주었던 오진사는 드디어 목표로 하던 소담의 굳게 닫힌 성벽을 장꾀로 열어젖힌 것에 막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다 못해 어깨에 힘을 싣고 잔뜩 기뻐하느라 염씨의 집에서 고을까지 하산하는 동안 험한 산세를 주의하지 않았지요. 제 발걸음에서 방정맞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만 천길 낭떠러지를 피할 길 없이 실족하여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으니 고을에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한량 오진사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하였으나 끝끝내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